자, 여러분, 이 인형을 소개하자면 늘 보충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동영상을 찍을 때 나 대신 등장하는 인형이에요. 예, 많은 친구들이 이 인형이 너무 현란하고 요염해서 강의에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 이번에는 좀 몸짓을 이제 조신하게 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PPT 옆에다가 제가 빨간 글씨로 이 페미니스트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3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 이 세 가지 그 시기의 무브먼트를 알고 있으면서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적인 메시지에서 보편 메시지를 찾아내느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수업 끝나고 막 나오는데 윤범이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결국은 수업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많은 기독교 집단들이 당시의 시대 상황, 그 외부 환경에서 본인들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성서의 특정한 부분을 계속 셀렉티브하게 발췌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 같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부장 문화 안에서는 자신들의 가부장권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성서 본문을 택하고, 그리고 또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핵가족적인 결혼 질서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본문을 택하고, 결국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택해왔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것이 영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서가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근거일 수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 옛날 정말 초기 거의 이른 시기라면 한 기원전 2000년 정도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서의 이야기를 직접 directly 우리의 21세기적인 정황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질문이었고, 또 여러분하고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데다가, 마침 오늘 내가 이제 뒤에 못했던 그 이야기를 같이 하는데 굉장히 연결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쉐어링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우린 다 크리스찬들이고, 우리에게는 성서가 하나의 커다란 기준점이죠. 뭐 루터도 그랬고 칼뱅도 그랬고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다 성서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예수님도 결국은 예수님 때는 물론 신약 성서는 쓰인 게 아니지만 율법주의자들이 막 600개도 넘는 자질구레한 율법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려고 했을 때 다시 율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고백을 하셨던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성서를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성서에는 분명히 2100년이 넘는 우리 인류 역사상의 많은 문화적인 삶의 양식이나 한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서 무조건 성서를 그냥 하나님의 100% 계시가 그냥 그대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는 전혀 인간적인 한계성이 안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성을 놓고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거를 21세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distortion of reality, 현실 왜곡의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히 분명하게 성서는 가부장제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던 당시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 비하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2기 해방운동의 그 대표적인 한 주자였던 메리 데일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서 안에서 여성 해방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KKK 단안에 들어가서 백인하고 흑인이 동등하다고 외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성 신학자의 경우에는 아예 기독교 전통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녀를 이제 포스트 크리스찬 무브먼트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한 학자로 소개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은 마치 성서 안에서 어떤 그 자기들을 해방시킬 보편 복음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많은 부분 성서 안에 있는 특수주의의 껍질들을 벗겨내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보편적인 복음 혹은 보편 메시지를 찾아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페미니스트 무브먼트를 역사적으로 한 3가지만 짚어보자면, 여기 일기 페미니즘은 19세기 말에서 1930년 정도까지 일어났던 운동인데, 한마디로 그냥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우리에게도 교육의 권리를 달라, 우리도 남자들처럼 똑같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 똑같이 배우고 싶다, 이런 그 어떤 시민권 운동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투쟁을 했고,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아무리 늦어도 30년까지 되면은 다들 이제 시민으로서는 남자들하고 동등한 법적 지위를 얻게 돼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일종의 운동성을 가지는 여성 운동을 이제 그치게 되죠. 그러면서 다들 모두 다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들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러고 난 다음에 한 3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후기 여성학자들의 경우에는 여기 반동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오히려 돌아갔다 이런 뜻에서 거슬러 갔다 이런 의미인데, 이 일기 페미니스트들이 못 봤던 것은요, 구조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 즉, 이 모던 소사이어티라는 거, 근대화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양쪽 영역이 다 합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일기 페미니스트들은 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즉, 공적 영역에서는 합리성, 이성, 계산성, 미래지향성, 공적 실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평등하게 또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 사적 영역의 부분은 상당히 낭만화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노동은 비임금 노동이고, 즉 돈을 받지 않는 노동이고, 그다음에 공적인 실적으로부터 평가가 제외되는 노동이고, 그리고 낭만화되어 있어서 아름답기는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감사하는 그 감정적인 마음 이외에는 그 어떤 공적 지위나 보상도 없는 노동이었거든요. 그런 걸 모르고 많은 여성들이 우리도 동등한 시민이야, 우리도 시민권이 있고 그 참정권도 있고 교육도 받았어 라고 좋아하면서 즐거워했으나, 결국 그녀들이 봉착한 것은 시스템 자체 안에서 남자들하고 똑같이 배우고도 결국은 다시 예전의 전통사회 여성들처럼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전통사회 여성들에 비해서 더 어이없는 것은, 그녀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배우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봉건적인 상태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기 페미니스트 운동이 나와요. 60년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구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제라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여성을 포함해서 많은 소수자들이, 즉 그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구조 자체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 같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현대 시스템의 노동 배치를 일과 사랑이 통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구조적인 부분에 이제 지적을 하는 페미니스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1기도 그렇고 사실 2기도 그렇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 포커스 자체가 그 배제된 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법 그리고 방향으로 강조점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소위 3기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이 시점인데, 1990년대 이후의 운동은 바로 여성주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여성의 부분이 반드시
외적인 여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의 은유로서 가부장제나 아니면 자본주의제 안에 이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대안적 시각 혹은 대안적 패러다임을 총칭하는 의미에서의 여성주의라는 주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보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2기가 다분히 이제 비판적이고 일종의 그 해체 작업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렇죠. 기존의 뭐 가부장제나 자본주의제와 같은 부분의 해체 작업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3기의 경우에는 어떤 대안적 시각이 가능한가? 그 대안적 시각이라는 것 역시 특수주의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사회 질서가 도래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여성적 시각, 오히려 1기나 2기 페미니스트를 보면 펄쩍 뛸 만한 그 문화 안에서 여성들이 특별한 사회적 위치였기 때문에 그녀들이 터득했던 그런 여성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남성주의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방식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고 대안을 제시해보자 하는 운동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응시, 즉 육체를 응시하는 이 육체 문화에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응시되는 몸은 전형적으로 여성의 몸이죠. 남자들이 응시하는 거고 여성의 몸은 응시 대상이 되는 거고 타자화되고 대상화되고 특히 자본주의 안에서는 상품화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도 남자들처럼 평등하게 하겠다라는 입장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니네만 보냐 우리도 본다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너희만 응시하지 마, 우리도 남자를 응시하겠어, 우리도 남자의 몸을 응시하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평등권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자들이 남성주의적인 시스템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편입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몸을 응시하는 게 옳아? 이런 질문 없이 너희들이 우리를 그동안 그런 식으로 응시했지? 우리도 너희를 그렇게 응시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있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할래? 라고 외치는 거지, 그것이 옳아? 라는 질문을 하면서 대안적인 방법, 건설적인 방법, 보다 나은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응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그런 건설적인 접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기의 여성주의자들은 많은 경우에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응시의 윤리, 응시의 문제를 다시 접근해야 하느냐, 회복해야 하느냐, 회복이란 말은 이상하네요. 있은 적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건설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